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아마 국민 모두가 다 그러실 거예요.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자, 지금 관련해서 먼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로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정말 폭우로 인한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본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기준 호우로 인한 사망자 40명, 실종자 9명, 부상자 34명입니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7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입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 경북 19명, 충북 16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고 실종자 경북 8명, 부산 1명, 부상자 경북 17명, 충북 13명, 충남 2명, 전남과 경기 각 1명입니다. 사실은 저렇게 이제 저희가 피해 상황 보여드리지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김승배 본부장님, 사실 주말 사이에 주변 분들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 세상에. 쏟아져도 너무 쏟아지는데, 근데 이번에는 무슨 폭우 그런 표현도 아니고 무슨 극한 호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네, 극한 호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네. 사실은 기상청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서울에 비 피해가 있은 뒤에 비가 많이 오는 호우특보를 발령하면 그런 재난정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국민들한테 문자를 보내는데요. 네. 이 호우에 관해서는 기상청이 호우가 많이 올 것으로 감지가 되면 바로 직접 보내겠다, 이제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때 사용한 용어가 이제 극한 호우인데, 비가 많이 온다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극한이라고 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했죠. 그러면 김승배 본부장님 현직에 계실 때 이런 표현 안 썼어요? 그 극한호우라는 건 집중호우는 있었죠.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네. 집중호우. 극한호우는 그런 의미고요. 1시간에 50mm 이상 올 때, 그리고 동시에 3시간에 90mm 이상 올 때 이제 그 극한호우다.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내는데 이제 극한호우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가 오는 패턴이 네. 달라진 게 틀림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아까 말한 우면산도 그랬고, 우면산 때도 네네. 서울에 하루에 300mm는 비가 내렸거든요. 지금 이 비가 만약에 대도시에 내렸다면 또 엄청난 끔찍한 또 피해가 있었을 텐데, 도시가 아닌 이 밑으로 내려가서 농촌 지역에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 하천, 범람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산사태 나고 뭐 이 정도 비에는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들인데 와도 너무 많이 왔는데, 지난 14일, 15일 정체전선이 딱 고정되면서 내린데 또 내리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한 이틀 만에 한 300에서 500mm가 내리니까 아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보다 밑으로 빠지는 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면. 아무리 인간이 대비를 아무리 많이 해놔도 내리는 만큼 빠져줘야 되는데 되는데.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러면 넘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앞서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기록적인 폭우가 정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느낄 정도로 많은 양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특히요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만 충북 청주에서요 최진범 교수님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 정도였어요. 공평 제2의 지하차도라고 현장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그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찼는데 문제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해? 미호강이라고 옆에 하천이 흘러요. 네. 그 미호강에 이제 둑이 무너지면서 물이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거죠. 네, 저 옆에 강이군요. 그렇습니다. 미호강이 이제 유실이 되면서
이게 그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 6만여 톤이 그냥 한꺼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6만 톤이요? 예, 6만 톤이나 되는 그 물이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통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를 포함해서 아침 출근 시간이죠. 8시 40분이면 네. 출근 시간에 차량을 타고 저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6만 톤이나 되는 물이 그냥 들어오게 되니까 침수가 됐고 17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에. 그중에 현장에서 9명이 구조가 됐고요. 차량에 탑승해 있거나 또는 물이 들어오니까 탈출을 시도하다가 결국 변을 당해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분이 13분이나 돼요. 어허. 그런 상황이고 네. 소방당국은 현재 지금 실종 신고된 사람이 12명이거든요. 네. 이 중에 아직까지 한 명을 찾지 못해서 네. 현재 그 지하차도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실종자 한 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세상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송규 협회장님, 6만 톤의 물이라면 지금 듣고도 상상이 안 돼요. 일단 많구나라는 건 느끼는데 6만 톤의 물이라는 건 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1톤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1톤은 1일방메타라고 하는데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가 1톤이거든요. 아. 이게 지금 6만 개가 있었다는 어머. 얘기죠. 그래서 무게로 따지면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내용이죠. 아하. 그래서 그 6만 톤이 네. 터널의 크기가 6만 톤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미 찰대로 다 찼다는 얘기죠. 세상에. 또 넘는 것까지 하면은 이미 6만 톤이 훨씬 넘는 것이죠. 아하. 그런데 어떻게 차가 이제 밀고 나올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아. 그래서 대피는 거의 불가능했겠다. 그 수압을 견딜 수가 없었겠군요. 그렇죠. 차가. 그렇습니다. 그 수압뿐만이 아니고 또 물살 있지 않습니까? 네. 물이 속도로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은 아마 차도 많이 찌그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하.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저 그래픽도 보시면 저 터널을 지난 차는 이제 오르막길이지만 6만 톤의 물은 이제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붙었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속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힘이 작용하죠. 아하, 네. 당시에요. 이담 아나운서 지금 저희가 뭐 이제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지 뭐 일부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처참했다면서 장면이. 네, 맞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 지하차도를 빠져나간 차량이요. 블랙박스를 공개했는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네. 네, 블랙박스 차량이 지하차도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어느 정도 지금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있죠. 네. 앞 차량이 지나가니까 약간 물보라가 치는 그러네요, 모습까지 지금. 보입니다. 물이 차고 있습니다. 물살을 가로지르면서 지하차도를 일단 벗어났는데 바로 앞에 가던 저 SUV 차량의 바퀴가 그새 잠겨버립니다. 그러네요, 진짜. 순식간이었습니다. 이게 침수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10분 전의 영상이라고 합니다. 어허, 보세요. 지금 내려오는 양도 보세요.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이시죠? 이송규 협회장님. 지금 저 정도도 지금 이 앞에 가는 이 블랙박스 차량의 앞에 차량 SUV 차량은 거의 못 올라가고 더디 가고 있어. 그만큼 수압이 센가 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기에서 만약에 저기는 이제 탈출해서 성공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동이 꺼졌다라고 한다면 이미 저 차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세상에. 지금 저 상태는 지금 올라가고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저 정도도 지금 물살이 거세서 저 SUV 차량이 그나마 속도를 내는데도 거북이 걸음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게 침수 사고 6만 톤의 제방뚝이 무너지면서 6만 톤의 물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10분 전의 모습이라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럼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상황은 어땠습니까?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난 15일 오전 3시경 미호강의 수위가 홍수주의보 기준인 7m를 넘어섰고 오전 4시 30분 홍수 경보인 8m를 넘어섰습니다. 인근 지역 침수가 이어지면서 미호천교 통행은 금지됐지만 궁평 이 지하차도 통행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오전 8시 10분 강물이 제방을 넘어서면서 제방 보수 작업은 중단됩니다. 세상에. 급기야 오전 8시 37분 제방 일부가 무너지면서 아이고. 강물이 지하차도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기세가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6만 톤에 달하는 물이 불과 3분 만에 지하차도를 완전히 점거하게 됩니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17대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되기에 이르는데 그러다 15일 오전 10시 25분 시신 한 구가 처음 발견됐고 다음 날 시신 8구가 추가 발견된 데 이어 오늘 오전 6시 20분까지 시신 4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저곳을요, 앞서 말씀드렸죠. 물이 6만 톤의 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쳤는데 저 지하도의 길이가 이 도로까지 연결된 거 말고 지하도 터널만 460m예요.
엄청난 기름, 거기를 빠져나온다는 게 순식간에 빠져나오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유독 이렇게 참사 피해가 컸을지 이번 참사 피해자 유족분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대요. 우리 그쪽에 우리 지자체에서 위험 수위 말 그대로 뭐 관리선 안에 들어오면 넘었다 싶으면 바로 그런 매뉴얼의 절차에 움직여가지고 통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왜 못했는지. 미리 통제를 했으면 자연재해를 빙자한 인재죠. 들으신 것처럼 유족분들 입에서는 하나같이 통제, 인재, 사전에 알렸으면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뭐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였지만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또 하나는 여러 번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시간 순서대로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사고가 발생한 건 그날 오전 8시 40분입니다. 15일이죠. 15일 날. 그렇죠. 15일입니다. 그 4시간 반 전쯤인 오전 4시 10분에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미호천교 주변에 홍수 경보를 발령합니다. 네. 이 통보문과 문자는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청주시 등 기관 76곳에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시 34분에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전화로 청주 흥덕구청에 주민 대피와 통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7시 40분, 사고 1시간 전이죠. 동네 주민이자 전 궁평 1, 2 이장이신 정찬교 씨가 네. 미호천교 주변에 농장을 갔다가 미호천의 수위를 보고는 119에 신고를 합니다. 네. 제 방이 유실될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고 119에서도 시청에 이를 알렸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7시 56분쯤에요. 임시 제방을 만들던 감리단장이 도저히 안 된다, 하천이 흘러 넘친다라면서 콕 집어서 이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한다고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또 흥덕구청 모두 이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송규 협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세 차례 막을 수 있었던 이른바 타임이 있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 세 차례 사전 경고에도 아무런 조치, 무슨 거기 지하차도를 통제한다거나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작년에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이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사람에 의해서 그만큼의 사람이 사망할 거라는 것을 관리 측면에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한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하차도에 6만 톤이 가득해서 차가 침수될 거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알았으면 왜 대책을 안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안전의 관리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순환보직으로 돼서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상황을 보고 이미 우리가 쉽게 왜 통제를 못했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입장에서 보면은 통제를 안 해도 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물이 내려올지 않기 너무 느슨한 대응 아니에요? 이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느슨하고 잘못되고 인재로 볼 수 있지만 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김승배 본부장님, 물의 위력이라는 게 이번 참사를 겪을 때마다 새삼 느끼지만 어느 정도 비가 쏟아져 이렇게 물이 혹시 이제 주변 분 우리가 시민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비가 갑자기 내리면 그 배수로 통로를 따서 물이 콸콸콸 나오잖아요. 네. 순식간에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비도 갑자기 내렸을 때 하천이 저렇게 범람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일 문제는 물론 하늘에서 비가 많이 쏟아진 게 1차적인데 문제는 그 두기 터졌다는 문제거든요. 만약 그게 터지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듯이 저 정도까지 이렇게 금방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기 터지면서 그냥 비가 지금 많이 오는 상태인데 그 정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차장이 저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툭 터진 거 문제거든요. 비가 제방이 많이 터진 오는 거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6만 톤이네 이런 물들이 아까 그 물살을 보니까 2011년도 그 쓰나미가 났잖아요. 그 저기 일본
그때 한 1km가 그 바닷물이 들어가는데 순식간에 다 밀고 1km가 가잖아요. 들어가거든요. 네. 예, 다 집들이고 뭐고 다 쓸어가듯이 네. 그게 이제 물의 위력인데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했던 게 이제 그 쓰나미고 네. 저 아까 물 흐르는 거 보면서 역시 그 좋은 화면을 그 뭐라 그러나 그 교육 자료로 아주 잘 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제보해 주신 분은요, 그날의 너무 아찔했던 상황, 그리고 충분히 이게 두기 제방이 터지기 10분 전인데 이때만이라도 저 지하도를 통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해주신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저 참사가 나기 10분 전이에요. 저 10분 전만 통제가 이루어졌어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제방뚝이 터지기 전에 1시간 전, 사고 1시간 전쯤에 미리 이걸 신고를 하셨던 분, 바로 궁평 1, 2, 2장을 지내신 정찬교 님이십니다. 그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날도 물이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일단 가서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거기를 간 거지. 가니까 모래흙으로다가 그 뚝을 쌓고 있더라고. 제방도 아닌 뚝을 한 대가 임시 운전으로다가 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이제 물 수위가 높아지니까 그걸 자기들 얘기는 새벽 4시부터 나와 작업을 했다 그러더라고. 새벽 4시부터 그랬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는 뚝이 더 얕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쌓아올린 거예요. 그냥 모래로다가. 힘이 있어요. 그게. 자꾸 수위는 높아지고. 쉽게 바위로 새알 부식이요. 계란 부시는 게 아니라. 이걸로 수습이 되겠느냐. 얼른 저 장비를 더 급장비를 불러가지고 얼른 저거 더 막아야 된다. 이게 만약에 터지는 날이면은 오송읍 일대가 다 물바다가 된다. 119 대원 두 분이 바로 왔더라고. 보니까 난감한 거야. 자기들도. 뭐 하는 얘기가 우리 둘이 저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뚝이 터지기 시작했어. 거기는 물이 들어가려니 난 예상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농경지로 들어오는 건지.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양갈래로 서해서 내가 어제 가보니까 원 농지로 그 지하도 쪽으로 이연의 방지는 충분했던 거예요. 벌써 일주일 전부터 장마 대비하라고 방송 기상대 전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탄탄하게 쌓았으면 안 무너졌지. 안쓰러운 일이죠. 물론 정찬교 전 궁평 1, 2, 2장님께서는 아무리 봐도 이건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물론 이 수습이 어느 정도 되면 반드시 이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송규 협회장님. 네. 일단 지금 정찬교 전 이장님의 얘기 중에 혹시 수긍 가는 대목이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뚝이 어떤 그 공사 중에 지금 뭐 보수 화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뭐 인재냐 아니냐를 이제 뭐 따져 보겠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비가 많이 왔지만 이 제방 있지 않습니까? 네. 뚝의 역할은 물을 막는 거거든요. 아하. 그럼 물을 못 막았기 때문에 그 제방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제방을 관리하는 주체자 측의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미 제방이 무너지면 그 제방의 효과가 안 됐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지금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앞으로 또 비가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추가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요. 네. 지금 당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민들은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번 장마가 끝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즉시 점검을 한 다음에 안전 점검, 안전 진단을 한 다음에 보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영상 보여드린 것 중에는요, 그 참사가 난 오송 지하차도의 이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처참하단 그 말밖에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3년 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도 이런 비슷한 참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 교훈을, 그 참사가 준 교훈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고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번 오송에서 발생한 사고는 3년 전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 1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닮을 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산 지하차도 사고는 2020년 7월 23일 부산에 시간당 최대 81.6mm의 호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초량 1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6대가 진짜.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겨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용어가 없었지만 지금으로 치면 극한 호우로 인해 발생한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과 이 두 사건, 즉 오송 사건과 부산 사건, 폭우 속에 지하차도 교통통제가 부실했다. 지하차도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고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하차도 참사 당시에도 차량 통제가 없었고 차량 진입 통제 안내 전광판이 존재하긴 했지만 3년째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김승배 본부장님. 네. 이런 참사를 겪을 때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분통 터지는 게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참사, 이 재난을 보면 우리가 선진국 맞나? 왜 우리는 매뉴얼이 없는 건가? 왜 아니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건가?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과거에 이제 재난 측면에서 제가 이제 기상청에 있을 때 같은 태풍이 오더라도 태풍이 하나 일본은 지나가면 사망자가 1명, 2명, 한 자리 숫자였거든요. 9명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태풍이 하나 지나가면 사망자가 한 100명, 200명 이랬어요.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나라도 이럴까 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풍 하나 지나가도 뭐 10자릿수 넘어가지 않아요. 그 사망자가. 예. 이 태풍 하나 지나갈 때 저쪽 필리핀, 방글라데시는 한 1000명, 2000명이고 일본은 한 뭐 1명, 2명이고 한국이 한 100명이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 방제 선진국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런 뭐 불가항력적인 하여간 비가 많이 온 건 분명합니다. 근데 터지지 말라고 물 막으려고 했던 뚝이 터진 게 문제였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차단기가 있고 아까 막지 왜 그러냐 그랬는데 2004년도 그 3월 5일 날 대전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근데 기상청이 대설비도니까 고속도로를 막았어요. 차단기. 그걸 부수고 들어갔어요. 나 빨리 들어가면 됐는데 아마 저기도 막았으면 분명히 부수고 지나갈 겁니다. 왜냐? 나 빨리 지나가면 급하니까. 지나가는데 한 몇 초면 가거든요. 근데 그런 심정들. 그래서 이 제도가 바뀌어서 만약 차단기 설치되면 위험한 것 목숨을 구해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걸 왜 막아 이렇게 또 항의 쪽으로 흐르면 이건 또 본질을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네. 저때 통제가 이루어졌더라면 뭔가 이번 피해는 정말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언론들 그리고 유족들, 시민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사실 이번 참사 희생되신 분들 그 안타까운 사연도 지금 들려오고 있다면서요. 네, 뭐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알고 보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일단 747번 버스 기사 성실히 임했던 일을 했던 기사였는데요. 그부터 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청년, 또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올랐던 70대 여성, 정말 우리네 그냥 평범한 이웃들이 이번에 이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특히 747번 버스의 경우에는 원래 노선은 저 지하차도를 지나가지 않고요. 미호천교를 지나가는데 거기가 침수가 돼서 통행 제한이 됐고 또 우회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걸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요. 그 외에도 또 희생자 가운데에는 결혼한 지 2달 된 초등학교 교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남이 이제 그 임용고시를 치르러 가는데 같이 지하차도를 가다가 변을 당했고 처남의 경우에는 가까스로 이제 밖을 나와서 살았고요. 안타깝게도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 747번 청주 급행버스에서 희생자가 많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에 수습되는 과정에서요. 그만큼 저 당시 얼마나 진짜 아비규환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이 유족분들은 얼마나 황망할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고요. 결혼한 지 2달 됐거든요. 처남이 집에 와서
그 임용고 씨를 보러 가려고 역 태워주러 갔다가 이런 참변이 좀 일어난 거거든요. 그 천안문 수영을 좀 할 줄 알아서 어떻게 살아나왔다는데 우리 영식이만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CCTV가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그것도 답변이 없었거든요. 답변해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설명을 들어야 보낼 때 저는 하늘로 보낼 거 아니에요. 하늘로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냥 억울하게 죽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그 원인, 이 참사의 원인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에 진짜 이거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참사 현장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던 한 공무원의 모습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웃음을 짓고 있는 표정이 포착된 것인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이 공유되면서 사람 죽어나간 현장에서 지금 재밌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저 옆에 웃는 사람 뭐죠? 소름 끼친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희생자 사연만 봐도 가슴 아픈데 그 현장에서 웃음을 보이다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저 영상, 이제 저 사람의 얼굴은 뭐 그래요. 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 있어서 이제 눈 주위는 저희가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입 모양은 아까 보셨죠. 근데 잠깐 그 사진에 찰칵하는 그 사진에만 찍힌 건지 최준범 교수님. 네. 그래서 우리가 웃는 걸로 착각한 건지 뭐 그러실 수 있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근데 이 사람이 충청북도 간부급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언론사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나온 장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유를 막론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은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지금 인사하고 가는 장면에서 웃는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충청북도가 저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본인이 상관인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기쁜 마음에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희생당하신 분들이 유가족을 보면 얼마나 열불이 터지겠습니까? 아니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냐고요. 뭐 두 분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표정을 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은 과연 희생자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나 있을까요? 이번 사태 이렇게 인재가 발생했는데 그 인재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나 책임지는 마음이나 생각이 있었다면 과연 웃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 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신중한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해서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다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뭐 언론의 질타도 질타입니다만 도민들이 아마 준엄하게 꾸짖을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데 이성규 회장님, 지금 이제 여기 지하차도에 지금 배수 작업뿐만 아니라 앞서 계속해서 이제 이 수색 작업 그리고 현장 조사도 앞으로 이제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순간에 가장 필요한 작업은 어떤 거라고 지금 보세요? 지금 저기 터널에 보면은 물이 전부 낮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한쪽으로 모였을 거 아닙니까? 네. 터널 쪽으로 지하. 근데 거기에 보면은 쓰레기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물을 빼놨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펌프로도 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의 수작업으로 하다시피 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펌프는 물만 나가야 되는데 이제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이 전부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혹시 희생자들의 유실물 같은 것도 같이 그렇죠. 쓸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군요. 그런 것도 엄청 조심하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문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물은 90%는 빠졌다 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나머지 10%가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무슨 이물질, 뭐 또 자동차, 뭐 아마 거기에도 뭐 사망되시는 분도 계시겠고 네.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오송 참사는 앞으로 그냥 수습 과정을 또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겠고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